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히틀러의 개인 소유물들은 그의 거처, 베를린의 벙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날을 보냈던 장소들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이 유물들 중 상당수는 연합군 병사들에게 넘어갔고 다른 것들은 박물관에 소장되었으며 일부는 파괴되었고 여러 개는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각 물건은 그의 일상, 취향 또는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책상 도구부터 개인 선물이나 선전물에 이르기까지 이 물건들은 거의 항상 공식적인 계획 없이 민간인이나 국가 소유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수년 후에 경매에 나왔고 다른 일부는 기념품이나 증거로 보관되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것들도 단지 그와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요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구자, 수집가, 박물관들은 이러한 유물들의 흔적을 추적해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기록한 책들은 어떤 물건들이었는지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어디로 갔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무것도 꾸며내거나 이상화되지 않았습니다. 포함된 모든 것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 물건들 중 일부는 무엇이었고 전쟁 후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틀러가 독재자가 되기 전에 사용했던 수채화 물감 상자. 이 찌그러지고 에나멜로 덮인 금속 상자에는 꽤 사용된 수채화 물감들이 들어있었는데 1910년 뉘른베르크의 레데커 앤 헤니스 회사에서 제작되었으며 아돌프 히틀러의 소유였습니다. 벨기에 전쟁 특파원 로베르 프랑코트가 1945년 5월 미넨 프린츠 레겐텐 슈트라세에 있는 히틀러의 아파트 책상 서랍에서 이것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부분, 즉 예술가가 되려는 그의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가 나의 투쟁에서 쓴 내용이 사실이라면 히틀러는 12살 때 예술에 전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를 숭배했던 과부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는 언젠가 인정받는 화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905년에 학교를 그만두고 그것을 이루려 했습니다. 2년 후 그는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할 생각으로 빈으로 여행했습니다. 그의 그림들이 담긴 폴더를 들고 그는 나중에 말했듯이 문제없이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그림들은 종종 비판받지만 히틀러는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그릴 줄 알았습니다. 빈에 도착하기 전부터 그는 항상 스케치북을 가지고 다니며 자신이 좋아하는 건물의 일부나 그가 쓰고 싶어 했던 오페라의 배경을 그렸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친구인 아우구스트 쿠비체크에 따르면 화창한 날에는 린츠의 투름라이텐베크에 있는 벤치에 앉아 일종의 야외 스튜디오를 차리곤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수채화로 그렸습니다. 린츠를 떠나 빈에 살게 되었을 때 히틀러는 아카데미 입학에 대해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학교 미술 수업에서 단연 최고였으며 그 이후로 평균 이상으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운이 없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허락되었지만 심사위원들은 그의 그림들이 형편없다며 얼굴이 너무 적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화가 난 그는 다음 해에 다시 시도했지만 그 해에는 시험조차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 두 번째 거절은 그의 마지막 날까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히틀러는 그림을 팔아 겨우 생계를 유지했는데 처음에는 빈에서, 그 다음에는 뮌헨에서였습니다. 그는 700에서 800점의 작품을 그렸다고 말했으며 각각 약 5마르크에 판매했습니다. 그의 그림 방식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현실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의 주제는 거의 항상 건물, 꽃 또는 탁 트인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립니다. 라고 그는 한 번 말했습니다. 그는 세부 사항, 특히 건축 요소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거의 사람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전에 지적되었던 결함이었습니다. 1914년에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히틀러는 그의 수채화 물감들을 서부 전선으로 가져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주변에서 본 것을 그렸습니다. 그해 12월에 그려진 반대편 페이지의 그림은 이프르 남쪽 메신에서 폭탄을 맞아 폐허가 된 수도원을 보여줍니다. 그가 그 당시에도 예술에 전념할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취미로 하고 있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의 첫 휴가 때 베를린으로 가서 여러 미술관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전쟁 후 잠시 미술학교에 다시 입학하려 했지만 곧 정치가 그의 모든 관심을 차지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림은 단순한 낙서나 여백의 메모로 전락했으며 나중에 베를린을 재설계하기 위한 게르마니아 프로젝트에 나타날 건축 계획도 포함되었습니다. 히틀러의 게르마니아 스케치, 100일에서 102페이지 참조. 그림을 그리는 것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정권의 문화에 자신의 취향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괴벨스의 현대 미술 선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식적인 스타일은 고전적이어야 하며 달콤한 톤으로 이상화된 가족 장면을 포함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조각가 아르노 브레커와 같은 예술가들을 지지했지만 바우하우스 운동과 같은 더 혁신적인 디자이너들은 나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히틀러 자신의 그림들은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신뢰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그것들을 사오도록 지시했습니다. 단지 몇 점만 공개되었습니다. 1937년에 그러한 그림들을 전시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면서 여러 점이 경매에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10만 유로 이상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수채화 상자는 2010년에 8천 유로에 팔렸습니다. 히틀러는 빈 아카데미에 입학하지 못한 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결코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거절은 그의 인생 행로를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화가로서의 꿈을 접고 분노를 쌓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좌절이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일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 후 사라진 피 묻은 나치 깃발. 나치즘을 일종의 정치적 종교로 생각한다면 블루트파네, 블루트파네, 즉 피의 깃발은 그들의 가장 신성한 상징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뮌헨 SA 돌격대의 5번째 부대, 즉 히틀러의 갈색 셔츠단 소유의 단순한 만자 깃발이었습니다. 그러나 1923년 11월에 실패한 쿠데타 시도 중의 깃발은 3명의 사망자, 즉 안톤 헤첸베르거, 로렌츠 리터폰 스트란스키 그리펜펠트, 안드레아스 바우리들 피로 얼룩졌습니다. 그들은 바이에른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했을 때 쓰러졌습니다. 1924년 12월에 감옥에서 나온 후 히틀러는 깃발을 되찾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깃발은 나치 의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깃발 끝에는 만자 문양이 새겨진 새로운 장식과 1923년에 푸치에서 사망한 세 남자의 이름이 새겨진 은반지가 부착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깃발은 모든 대규모 당 행사에서 전시될 뿐만 아니라 히틀러는 이 깃발을 다른 나치 깃발에 대어 일종의 축복을 내리거나 SS 신입 대원들의 서약을 봉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피의 깃발은 마치 성스러운 유물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뮌헨에 있는 나치당 본부인 갈색집의 현관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었습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코수염을 기른 하급 SS 대원인 야콥 그린밍거라는 전담 관리자가 배정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임무는 전국 각지로 운반되는 깃발을 모든 행사에서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린밍거는 1537년 선전엽서에 뮌헨의 펠트헤른할레 앞 불붙은 장작더미 중한 곳 앞에서 피의 깃발을 내리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곳은 매년 쿠데타 시도 기념 행사가 열리던 장소였습니다. 이미지 아래에는 1923년 11월 9일 기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깃발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1944년 10월 베를린에서였습니다. 이때는 폴크스슈트름의 첫 대원들의 서약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10대와 노인으로 구성된 정권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창설되었습니다. 그 행사 이후 깃발은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1945년에 어떤 군인이 실수로 가져가서 미국 어딘가의 다락방에 보관되어 잊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1945년 1월 연합군의 폭격으로 갈색집이 심하게 손상되었을 때 파괴되었거나 나치 정권 종식 후의 혼란 속에 사라졌을 가능성입니다. 히틀러의 가장 잘 보호된 집을 보여주는 장식 접시. 히틀러가 오버잘츠베르크에 처음 갔을 때 그가 은둔할 장소를 찾고 있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피난처, 그리고 그곳에 지으라고 명령한 집은 제3제국의 가장 잘 알려진 주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오버잘츠베르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923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념적 스승이자 민족주의 작가인 디트리히 에카르트가 경찰을 피해 그 지역에 숨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히틀러는 간단한 여관에서 울프 씨라는 가명으로 그와 합류했고 그 경치에 매료되었습니다. 1925년에 그는 하우스 바엔펠트라는 작은 시골집을 임대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투쟁 판매로 얻기 시작한 수익 덕분에 그는 그 부동산을 샀고 나중에 그곳을 베르크호프로 바꾸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장소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언급했습니다. 제가 오버잘츠베르크에 가는 것은 그곳의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사소한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고 그것이 제 머리를 더 잘 작동하게 합니다. 다른 곳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면 더 흐릿하게 보이고 세부 사항에 압도됩니다. 밤에 침대에서 몇 시간 동안 달과 함께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1933년에 그가 총리로 임명된 후 그 집은 점차 일종의 필수 방문 장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사람들이 도착했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지도자를 보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첫 몇 년 동안 감시는 거의 없었습니다. 1936년까지 히틀러는 너무 많은 동반자 없이 또는 비공식적인 경비원과 함께 산책로를 걷곤 했습니다. 때로는 등산객들이 그에게 인사했고 그는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했습니다. 그곳은 그의 인물 숭배의 중심이 되었고 보안은 강화되었으며 지역은 울타리로 둘러싸이고 순찰되었고 SS 경비원들은 인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을 조직했습니다. 그 방문객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오버잘츠베르크에 가는 것은 무언가를 가져가지 않고는 불완전했습니다. 전 페이지에 나타난 것과 같은 도자기 벽 접시는 전형적인 기념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뮌헨의 로젠탈 회사에서 제작되었으며 손으로 칠하고 바니쉬를 칠했으며 차고와 작은 테라스를 추가하는 첫 번째 개조 후인 1934년 버전의 하우스 바엔펠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배경에는 라이트 알프의 본구리가 보였고 오른쪽에는 황제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다는 전설이 있는 운터스베르크의 낮은 산들이 보였습니다. 집이 도자기에 불멸화되는 동안 실제 집은 계속해서 변모했습니다. 1935년 히틀러는 집을 확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 장소가 국가 수장으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더 잘 반영하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936년에 완료되었고 1939년에 다시 확장되었습니다. 그의 손님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빌 체인벌린 총리, 윈저 공작 부부, 전 영국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모두 거대한 홀, 산을 바라보는 큰 테라스, 그리고 특히 버튼 하나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계곡을 향한 거대한 창문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쯤이면 베르크호프는 이미 작은 나치 도시의 중심이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있는 막사가 있었고 마르틴 보르만, 헤르만 괴링, 알베르트 슈페어와 같은 고위 관리들의 집도 있었습니다. 이전의 평온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체 지역은 2m 높이의 이중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들어가려면 SS가 감시하는 2개의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웃들도 쫓겨났습니다. 히틀러의 개인 비서이자 매우 야심찼던 보르만은 압력, 강제 지불 또는 강제 수용소로 보내겠다는 위협을 통해 주변 토지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히틀러는 그곳에 있을 때 거의 갇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소와 기념품의 시대는 이미 과거의 일부였습니다. 히틀러의 참모들과 정부의 많은 부분이 베르크호프에 동행했기 때문에 건설은 계속 가속화되었습니다. 심지어 계곡의 스탄가스에는 정부 청사도 세워졌습니다. 히틀러는 가장 가까운 협력자들과 고위급 방문객들에게 둘러싸여 산에서 오랜 기간을 보냈습니다. 1939년 소련과의 협정 체결이나 1941년 소련 공격과 같은 핵심 결정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버잘츠베르크는 거의 정권의 대체 수도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지하 터널이 굴착되고 폭격에 대비하여 지역이 강화되었습니다. 한때 알프스의 피난처였던 곳은 공사로 가득 찬 장소가 되었고 심지어 이웃들도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는 모든 것이 끝나면 단순한 작은 집을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용한 은퇴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1945년 4월 그가 베를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불과 일주일 전 영국 공습이
오버잘츠베르크를 강타했습니다. 베르크호프의 일부가 손상되었고 단지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 붕괴의 혼란 속에서 SS 요원들이 직접 그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얼마 후 미국의 100일 공수 사단이 도착하여 그곳을 완전히 약탈했습니다. 1952년에 바이엘은 주정부의 명령으로 너나치 숭배 장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베르크호프의 남은 부분은 폭발물로 철거되었습니다. 오늘날 보존된 유일한 것은 나무와 숲의 잔해 속에 잃어버린 이끼로 덮인 콘크리트 벽뿐입니다. 에바 브라운이 벙커에 남겨둔 립스틱 케이스. 에바 브라운은 제3제국 역사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이상 히틀러의 연인이자 동반자였습니다. 그들은 1929년 그녀가 뮌헨의 하인리히 호프만 사진 스튜디오에서 조수로 일할 때 만났습니다. 3년 후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1945년 4월 30일 제국 총리실 벙커에서 남편과 함께 자살하여 죽음을 함께했습니다. 그녀의 젊은 시절은 매우 평범했습니다. 1912년 뮌헨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가톨릭 학교를 다녔으며 평범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히틀러의 개인 사진 작가인 호프만 밑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그녀는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프만은 그녀가 인형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쾌활하고 즐기기를 좋아했으며 가벼운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체로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알베르트 슈페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가들이 그녀에게 실망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히틀러와의 관계는 특히 비밀스러웠다는 점에서 특이했습니다. 1932 연말에 시작되었지만 에바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겔리 라우발과는 달리 그녀는 히틀러와 함께 대중 앞에 나타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938년 이탈리아 여행과 같이 그와 동반했던 드문 경우에도 그녀는 호프만의 사진팀 안에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의는 히틀러가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원했던 완전한 통제의 일부였는데 특히 1931년 겔리의 자살 스캔들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독일 국민과 결혼했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다음 12년 동안 에바 브라운은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버잘츠베르크에 신뢰할 수 있는 측근들과 가까웠지만 독일 대중은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모호한 역할이 그녀에게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아내로도 연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1932년과 1935년에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1935년 그녀의 생일날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23살이 되지만 그게 행복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히틀러와 함께하는 고립된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그가 베르크호프에서 어떤 공식 인사를 받을 때마다 사라져야 했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집 주인처럼 생활하며 더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했습니다. 오버잘츠베르크 직원들은 그녀의 편안하고 매우 호화로운 일상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2번 옷을 갈아입었고 정기적으로 미용사를 불렀습니다. 또한 그녀는 2마리의 개, 네구스와 스타시와 함께 산책하거나 여가 시간에 소설을 읽곤 했습니다. 그녀에게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주지 밖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완전한 비서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잘 차려입었고 히틀러에게서 받은 선물들을 자주 자랑했습니다. 황금 시계, 보석, 장식품들이었습니다. 알베르트 슈페어는 심지어 그녀의 이니셜 EV를 클로버 모양으로 디자인하여 그녀의 많은 물건에 새겨지게 했습니다. 그 디자인은 예를 들어 이탈리아 은으로 만든 매우 장식적인 립스틱 케이스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케이스는 다른 그녀의 물건들처럼 아마도 나중에 베르크호프 직원 중 한 명에게 선물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히틀러는 에바의 화려한 스타일에 그다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끊임없는 옷 갈아입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패션에 대한 그녀의 관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움에 대해 매우 엄격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여성들이 많은 화장 없이 수수하게 보이기를 선호했습니다. 한 번은 립스틱 자국이 묻은 냅킨을 보고 파리 하수구의 기름으로 그런 화장품을 만든다는 터무니없는 이론으로 비서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히틀러는 여성에 대해 상당히 구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앱에게는 좋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대화에서 그는 누군가에게 여성은 부드럽고 다정하고 순진하며 멍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그는 여성들이 똑똑할 필요가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나는 우리 둘에게 충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장담했습니다. 아마도 에바 브라운에게서 그는 자신이 찾던 바로 그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즉 예쁘고 다정하며 아무것도 논쟁하지 않는 여성이었습니다.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 사이의 관계의 정확한 본질은 여전히 일부 역사학자들에 의해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친밀한 세부 사항을 추측하거나 에바가 나치 지도자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암시합니다. 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가장 간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에바 브라운은 정치적 영향력이 없었으며 그녀의 존재는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슈페어가 말했듯이 그녀는 정치적인 면에서 역사와 무관했습니다. 좋든 싫든 그녀의 역할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장식적이었습니다. 1945년 4월 에바 브라운이 사망한 후 히틀러의 비서 중 한 명이 벙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의 잔해 속에서 그녀는 바닥에서 작은 금속 튜브를 발견했습니다. 그 모양으로 보아 에바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수많은 화장품 케이스 중 하나인 것 같았습니다. 립스틱을 보관하는 데 사용하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히틀러가 베를린을 재건하려고 했던 거대한 그림. 히틀러는 파괴적인 정치 경력 외에도 수년간 건축 계획에서 어떤 탈출구를 찾았던 좌절한 예술가로 묘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파울 루드비히 트로스트를 통해, 나중에는 알베르트 슈페어와 다른 협력자들을 통해 린츠 재설계나 베를린의 새로운 오페라와 같은 프로젝트에서 수도, 지붕선, 입구, 파사드 등을 그리며 그러한 예술적 충동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스케치는 단순한 취미나 고립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것의 일부였습니다. 바로 베를린 전체를 재설계하고 게르마니아라는 새로운 도시로 변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1937년에 승인을 받았고 슈페어가 프로젝트를 총괄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아이디어는 야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큰 교차로 새로운 역, 전체 구역, 공항, 녹지 공간, 심지어 그 장소에 속하지 않는 식물 제거까지 포함하여 베를린을 완전히 재편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슈페어의 아버지가 계획을 보았을 때 그는 당신들은 완전히 미쳤습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두 개의 주요 도로, 동서로 가는 길과 남북으로 가는 길은 게르마니아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들의 축이 될 것이었습니다. 히틀러에 따르면 이 건물들은 독일 국민에게 위대함을 느끼게 하고 후손들에게 국가의 영광을 대표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높이가 300m가 넘고 당원 1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름 200m의 분수대인 서커스도 있었는데 청동상과 아폴로의 중앙 조각상으로 가득했습니다.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히틀러가 직접 그린 원본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개선문이었습니다. 슈페어는 그 아치가 히틀러의 건축적 환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엄청난 크기와 엄청난 의도를 지녔습니다. 그는 디자인을 더 현실적으로 수정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 그림은 히틀러의 것이었습니다. 슈페어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최종 계획에 가짜 서명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는 서명 대신 XXX를 적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디자인의 익명 작가가 누구인지 이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치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독일 병사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될 것이었습니다. 75개의 거대한 대리석판에 180만 개의 이름이 새겨질 예정이었습니다. 그 크기는 너무나 과장되어 파리의 개선문이 너비 80m의 중앙 구멍 안에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히틀러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아주 작은 선들을 그렸습니다. 아치는 너무 커서 물리적으로 건설될 수 있는지조차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남부의 한 지역, 건설될 예정이었던 곳 근처에 슈베어벨라스퉁스코에르퍼 쉐르벨라스퉁스커퍼, 즉 무거운 하중체라고 불리는 12,600톤의 견고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블록에는 베를린의 집안이 그렇게 무거운 것을 지탱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센서가 있었습니다.
그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가 프로젝트를 중단시켰을지 또는 히틀러의 마음을 바꿨을지는 결코 명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1943년 게르마니아 계획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블록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남아있으며 비에 얼룩지고 시간에 마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을 건설하려는 히틀러의 집착에 몇 안 되는 물리적 흔적 중 하나입니다. 총알을 막는 히틀러의 차를 군인들이 발견했습니다. 히틀러는 항상 자동차,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가 만든 자동차에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24년 그는 란츠베르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슈퍼차저 엔진을 장착한 메르세데스, 아마도 24-100 모델을 주문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그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26,000 제국 마르크를 주고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더 많은 차량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카탈로그를 주에 깊게 읽고 모든 새로운 기술 소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심지어 메르세데스 벤츠의 스케치를 보냈다고 주장했으며 브랜드의 일부 디자인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931년 그는 최고의 모델인 메르세데스 벤츠 770을 받았습니다. 이 모델은 8기통 엔진과 7.7리터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당시 이 자동차는 회사가 제공하는 가장 비싼 자동차였습니다. 이 자동차는 루돌프 카라치올라 선수가 직접 전달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떠오르는 이 고객을 만족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운전할 줄 알았지만 히틀러는 직접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당하면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운전사와 함께 여행했으며 운전사는 호위 역할도 했습니다. 권력을 잡기 전에는 독일 전역을 이 차량으로 가로질렀는데 운전석 옆에 앉아 지도들을 손에 들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했습니다. 1942년 그는 나는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들 중 일부는 자동차 안에서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33년에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의 차량 함대는 무한정 확장되었습니다. 1935년에는 그의 보안팀에 4대의 자동차가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이미 8대였습니다. 총 60대가 넘는 차량을 메르세데스 벤츠에 주문했습니다. 이 모든 모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것은 메르세데스 벤츠 770 W150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1939년 4월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전 770의 개선된 버전으로 유압 브레이크와 강화된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자동차에는 특별한 추가 기능이 있었습니다. 40mm 방탄 유리, 18mm 강철문, 강화 타이어, 그리고 10mm 강철판으로 된 바닥이었습니다. 목표는 권총 사격과 최대 500g의 폭발물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방탄 장비 때문에 자동차의 무게는 5톤이 넘었습니다. 휘발유일 갤런당 6마일을 겨우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첫 모델을 보았을 때 그는 지금부터는 이 차만 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만족하여 동맹국들에게 선물로 줄 다른 차량들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10대만 만들어졌고 핀란드의 만네르헤임, 루마니아의 안토네스쿠, 노르웨이의 퀴슬링, 스페인의 프랑코, 불가리아의 보리스 왕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의 말과는 달리 히틀러는 항상 그 모델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공식 차량단의 다른 540K 방탄 차량들도 탔습니다. 대중 앞에 나설 때마다 여러 대의 차량이 포함된 행렬로 이동했습니다. 한 대는 길을 열었고 한 대는 그의 차량이었으며 나머지 차량들은 호위병들을 태웠습니다. 1938년 한 영국 관찰자는 검은 메르세데스 차량들이 전진하는 모습은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들이 얼마나 많은 보호를 제공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차량이 컨버터블이었고 히틀러는 인사하기 위해 조수석에 서곤 했습니다. 그러한 조건에서는 무기를 가진 누구든지 그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보호받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1945년 정권 붕괴 후 메르세데스 벤츠 770 W150 중 한 대가 잘츠부르크 근처
독일 남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미 20기갑 4단 병사들이 히틀러의 알프스 산장인 베르크호프에서 아주 가까운 철도 플랫폼 위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는 총탄에 맞았고 눈에 띄는 손상이 있었지만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군용색으로 다시 칠해져 미 육군 장교들을 수송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해 그 차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전쟁 채권 판매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1956년 메릴랜드에서 군사 인교물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한 캐나다 수집가가 $725에 그것을 구입하여 토론토로 가져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원되었지만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원래 디자인의 일부가 아닌 중앙 조명이 추가되었습니다. 1970년 그 차량은 오타와의 캐나다 전쟁 박물관 컬렉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헤르만 괴링의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에 박물관 연구원인 루드비히 코셰가 일련 번호를 확인하고 다임러 벤츠의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그 차가 1940년 7월 8일에 제국 총리실에 직접 전달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히틀러 전용이었습니다. 이 증거로 수년간의 혼란이 바로잡혔습니다. 그 차는 괴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히틀러가 제3제국 동안 사용했던 방탄차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로 박물관은 그것을 주요 소장품 중 하나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것은 모든 역사를 문서화한 채 전시되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지구본을 한 병사가 기념품으로 가져갔습니다. 1945년 5월 연합군이 제3제국의 잔재를 향해 진격하는 동안 한 미군 병사가 히틀러의 알프스 산장인 베르크호프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한 방에서 그는 의자 옆 가구 위에 놓인 탁상용 지구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기념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지구본은 평범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히틀러의 작업 환경의 일부였고 그가 지도를 연구하고 작전을 검토하며 경로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은 존 바사미안으로 미 육군 참전용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91세였습니다. 그는 그 지구본을 수십 년 동안 보관하다가 나이가 들어 경매에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물건은 그의 집에서 역사의 한 증인으로서 조용히 남아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처분하기로 결정할 때까지였습니다. 구매자는 로버트 프리티킨으로 78세의 전 홍보 전문가이자 참전용사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100,000를 지불했고 경매 수수료 15%가 추가되어 총 $11만 5천 되었습니다. 프리티킨에게 그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세기 가장 암울했던 시기의 직접적인 유물이었습니다. 그의 비서 매튜 데이비스가 설명했듯이 그 물건의 가치를 높인 것은 지구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이 그 가치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 모델은 당시에는 흔했지만 히틀러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독특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제3제국 동안 히틀러는 군사작전을 시각화하기 위해 그러한 지구본을 정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베르크호프와 총리실에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그것들을 움직이고 손가락으로 지역을 가리키며 정복하거나 통제하고 싶은 영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종종 테이블에 펼쳐진 지도와 함께 작업했지만 지구본은 유럽 전체를 보고 대규모로 위치를 비교하는 데 더 실용적이었습니다. 그의 조수들은 그가 계획을 세우고 방문객들에게 즉흥적인 시연을 하는데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구본은 크지 않았습니다. 나무 받침대와 굴을 지지하는 금속 고리가 있었습니다. 국가와 도시의 이름은 독일어로 되어 있었고 1939년 이전의 국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세부 사항은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이미 구식이었지만 히틀러는 여전히 그것을 일반적인 참고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특히 베르크호프에서 국가 원수, 장군 또는 정치 동맹국을 맞이할 때 그것을 참고했습니다. 그 산악 환경 한가운데서 지구본은 그의 영토적 야망의 도구이자 상징으로 기능했습니다. 이 물건의 존재는 경매 회사가 베르크호프의 지구본으로 발표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진품성에 의구심을 표했지만 바사미안의 증언과 출처 문서가 그것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참전용사는 1945년에 히틀러의 거주지에서 직접 그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독일군이 이미 항복했을 때 그 지역에 도착한 미군 병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베르크호프는 버려지고 약탈당했습니다. 많은 물건들이 병사들에게 개인적인 전리품으로 가져가졌습니다. 일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 지구본처럼 수십 년 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수년간 바사미아는 그것을 거실에 두었지만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나이가 들어서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태는 양호했으며 받침대에는 시간의 흔적이 있었지만 구체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서명이나 특별한 표시는 없었지만 사용 흔적은 있었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진품으로 알려진 다른 물건들과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후에 유통된 히틀러와 관련된 유일한 지구본이 아니었습니다. 독재자에게 귀속된 다른 두 개의 표본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런던에서 이전 경매에서 판매되었고 다른 하나는 워싱턴의 군사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사미안이 반세기 이상 보관했던 것은 베르크호프에서 직접 출처가 문서화된 유일한 것으로 가장 확인할 수 있는 유물 중 하나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부터 히틀러의 많은 소유물들이 수색되거나 구입되거나 연구되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그와 가까이 있었다면 심지어 호화롭거나 독점적이지 않더라도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나타내느냐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단순한 지구본은 권력, 선전, 그리고 전쟁의 증인으로 변모합니다. 오늘날 베르크호프의 지구본은 개인 소장품의 일부입니다. 프리티키는 그것을 역사적인 물건으로 보관합니다. 그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전시하지는 않지만 문서화하고 사진을 찍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경위가 아니라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그에게 지구본을 보관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은 제3제국의 많은 기억들의 모순을 요약합니다. 히틀러와 연결될 때 상황에 따라 불편하거나 가치 있거나 위험해지는 평범한 조각들입니다. 지구본은 정권의 몰락, 약탈, 세월의 먼지 속에서도 살아남아 역사적인 조각으로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심지어 말없는 물건들도 기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히틀러가 최후의 명령을 내린 빨간색 전화기. 나치 정권의 마지막 날 베를린이 소련의 징역으로 무너져 내리는 동안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 몸을 숨겼습니다. 지하 8m 깊이의 강화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그는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으며 자신의 제국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그 폐쇄적이고 어두운 공간 안에서 그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물건 중 하나는 빨간색 베이클라이트 전화기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늘 앉던 의자 옆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가 장군들, 보좌관들, 때로는 동맹국들과 통화하던 기기였습니다. 지멘스에서 제조한 그 전화기 뒷면에는 나치 독수리 문양과 함께 만자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외관은 단순했지만 그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그것은 외부, 즉 최고사령부 사무실, 방어센터, 그리고 주요 지도자들의 피난처와 직접 연결되는 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히틀러는 마지막 명령들 중 많은 것을 내렸습니다. 불가능한 움직임, 존재하지 않는 방어, 아무도 따를 수 없는 지시들이었지만 그것들은 마지막까지 그 전화기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1945년 5월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점령했을 때 여러 병사들이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문서, 가구, 불에 탄 잔해들을 발견했고 그 모든 것들 사이에 그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처음 본 장교 중 한 명은 소련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벙커의 잔해는 영국군에 감시해 놓였습니다. 그때 그 전화기는 연락 임무로 독일에 있던 영국 장교인 랄프 레이너 준장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레이너는 그 물건을 붉은 군대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상으로 가져와 전쟁 전리품으로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시 그 기기가 수십 년을 살아남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으며 히틀러 벙커의 가장 상징적인 유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는 더더욱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레이너는 그것을 영국으로 가져가 그의 시골집에 보관했으며 역사를 거쳐온 자신의 흔적의 유물로 간직했습니다. 그곳에서 70년 이상 머물렀고 마침내 그의 가족이 그것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7년 그 전화기는 미국에서 경매에 나왔습니다.
경매 회사는 그 전화기를 베를린 벙커에 있던 히틀러의 전화기라고 소개했으며 출처를 확인하는 문서들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 유물에는 레이너 본인의 편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가 그 물건을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장소에 어떻게 있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의 집에 있던 전화기 사진과 독일에서 운송될 당시의 세관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 전화기는 24만 3천 달러에 개인 구매자에게 팔렸고 나치 정권과 관련된 가장 비싼 물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윤리의 의문을 제기했지만 경매 회사는 이것이 선전이 아니라 역사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 물건이 스스로 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미화하지 않고 지도자와 그의 결정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을 보여줄 뿐이라고 했습니다. 기기의 디자인은 그 시대에 흔한 것이었습니다. 빨간색 베이클라이트는 사용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흔적을 보였지만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수화기는 원래의 것이었고 꼬인 케이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받침대에는 제3제국의 각인이 여전히 보였으며 고위 지휘관의 내부 사용에 맞게 개조된 군용 전화기임이 분명했습니다. 이 전화기가 벙커와 히틀러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레이너의 증언과 이 유물을 분석한 전문가들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여러 전화기가 히틀러의 것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일부는 제국 총리실에 있었고 다른 일부는 특별 열차나 베르크호프 같은 거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화기는 특히 히틀러가 마지막 날들에 사용했던 것으로 더 이상 충분한 병력도 희망도 협상할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베를린 거리가 점령되고 총소리가 피난처 문 앞까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기에서 필사적인 저항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전화기는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려진 결정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탈영병 처형,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부대의 이동, 그리고 협상 거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거부하는 정권의 마지막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물건이지만 고립되고 붕괴하는 절대 권력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나타냅니다. 경매 후 새 주인은 그것을 개인 소장품의 일부로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물건은 대중에게 전시되지 않지만 군사 역사 전문가들이 사진을 찍고 연구하며 문서화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 물건의 존재는 이러한 유형의 유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박물관에 전시해야 하는가, 개인 소장품으로 보관해야 하는가, 아니면 완전히 유통에서 제외해야 하는가. 역사가들에게 이 전화기는 구체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히틀러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명령을 내렸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이 분명할 때조차 그는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전화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여전히 완전한 군대를 지휘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벙커의 잔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자리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나치 정권이 그곳에서 끝났음을 알리는 눈에 띄지 않는 명판만이 겨우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구조되고 보관되고 판매되었으며 이제는 역사의 물질적 기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립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유럽 전체를 뒤흔든 일련의 결정의 중심에 있었던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전화를 보는 것은 히틀러 권력의 마지막 끈을 보는 것입니다. 장식도 사치도 없습니다. 빨갛고 무거우며 몰락한 정권의 상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한 통제라는 아이디어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것의 보존은 향수의 제스처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가장 단순한 물건조차 세상을 바꾼 결정의 무게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히틀러의 유언장. 1945년 4월 29일 아침 소련군의 총성이 벙커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던 때 히틀러는 종이와 잉크 그리고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 결정들을 서면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는 지하 사무실에서 패배를 피해 마지막 몇 달을 숨어 지냈던 그곳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신뢰하는 타이피스트인 트라우들 융게를 불러 자신의 정치적 유언과
개인적 유언을 구술했습니다. 문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히틀러는 왜 항복하지 않을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소련군에게 잡히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며 독일 붕괴의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렸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후계자들을 지명했습니다. 칼 데니츠를 국가원수로, 요제프 괴벨스를 제국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수년간 품었던 아이디어인 린츠의 미래 박물관에 자신의 미술품 컬렉션 일부를 기증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개인 재산에 대한 지시를 남겼습니다. 비서는 모든 것을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히틀러는 서두르지 않는 듯 차분하게 구술했지만 밖에서는 베를린이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끝마쳤을 때 그는 텍스트를 여러 부 복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육체적인 쇠약이 눈에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한 필체로 각 사본에 서명했습니다. 그것들은 나치 정권의 마지막 공식적인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병력도 동맹국도 방어할 영토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작성된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사본들은 배포되었습니다. 한 부는 하인츠 로렌츠에게 전달되었고 다른 한 부는 아르투어 악스만에게, 그리고 세 번째 부는 빌헬름 잔더 대령의 손에 남겨졌습니다. 세 사람은 벙커를 나와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또는 적어도 연합군 당국의 문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변장하고 부차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검문을 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사본을 다른 곳에 숨겼습니다. 몇 달 동안 그 문서들이 제3제국의 몰락에서 살아남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45년 12월 영국 당국은 독일 남부에서 잔더를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소지품 중에서 서류가 든 여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을 검토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히틀러의 유언장을 손에 넣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서는 즉시 런던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문서 전문가들이 그것을 인증했습니다. 필체, 인장, 작성 방식,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원본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영국인들은 그것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국제 언론에 그것을 넘겼고 여러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상이 독재자의 마지막 말을 직접 읽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비록 전쟁의 결과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회도, 의심도, 수정도 없었습니다. 단지 늘 갔던 생각들만 반복되었습니다. 출판 후 문서는 군사 감시에 놓였습니다. 한동안 런던의 국방부 문서 보관실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영국 국립기록 보관소로 옮겨져 역사적 증거로 분류되었습니다. 잔더가 소지하고 있던 원본 사본은 특별 폴더에 보관되어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었습니다. 로렌츠와 악스만의 사본 두 부도 발견되었지만 상태는 더 좋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타자기로 작성된 사본은 뉘른베르크 재판기록 보관소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나치 정권의 구조를 증명하는 자료의 일부로 제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히틀러가 민주적인 조건으로 권력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협력자들을 위한 연속성 계획을 설계했음을 보여주는 정치적 맥락의 일부로 사용되었습니다. 문서에서 히틀러는 구술하기 몇 시간 전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 브라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대량 학살이나 패배로 끝난 군사 작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충성심, 투쟁, 배신, 그리고 유산을 계속 이어갈 필요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개인 유언장에서는 사유 재산에 대한 지시를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해와 에바 브라운의 유해를 불태우고 일부 물건들을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직원들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 대부분은 연합군에 의해 압류되었습니다. 린츠 박물관은 결코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거주지는 파괴되었습니다. 그의 예술 작품들은 미군 손에 들어가 특별 저장소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온전히 보존된 유일한 것은 그가 생애 마지막 밤에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오늘날 히틀러의 유언장은 세계의 다른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잔더의 사본은 영국 국립기록 보관소에 있습니다. 로렌츠의 사본은 독일 재단에 전달되었습니다.
악스만의 사본은 미군 기록 보관소에 있습니다. 모두 보호되고 스캔되고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며 항상 전시되지는 않지만 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책, 다큐멘터리 및 역사 연구에서 재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나치 권력의 순환을 완성하는 요소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사라진 시점에 작성된 유언장은 화해를 추구하거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념에 대한 최종적인 재확인이며 미묘한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국가를 여전히 지휘하는 것처럼 작성된 차갑고 감정 없는 유물입니다. 역사가들에게 이 유물은 필수적입니다. 문서적 가치뿐만 아니라 히틀러가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사고방식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복하지 않았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발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말했던 것과 같은 것을 반복하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같은 적들, 같은 아이디어, 그리고 같은 명령을 가지고 그 동일한 노선을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그 문서는 폭격, 도피, 약탈,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히틀러가 자신을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랐는지 정확하게 반영하는 몇 안 되는 개인 물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 가치는 종이나 서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단 한마디도 바꾸지 않았다는 확인에 있습니다. 히틀러가 코수염을 관리하는 데 사용했던 작은 칫솔. 이것이 사소한 세부 사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물건은 독재자의 가장 잘 알려진 시각적 특징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좁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짧게 다듬은 그의 코수염은 수십 년 동안 그의 이미지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병사들이 베르크호프에서 그의 소지품 중에서 발견한 이 코수염 칫솔은 그의 일상적인 몸단장 루틴의 일부였습니다. 그 칫솔은 당시 흔한 재료로 만들어진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손잡이는 사용으로 인해 약간 어두워진 광택 나는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털은 멧돼지 털이었고 좁은 선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제조업체 표시나 장식, 맞춤 제작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니셜이 새겨진 식기나 고급 만년필과 같은 히틀러의 다른 물건들과 달리 이 물건은 어떤 과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능적이고 직접적이며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생 도구들과 함께 갈색 가죽 상자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가 자주 사용하는 세트의 일부임을 나타냅니다. 히틀러의 측근들은 그의 외모에 대한 집착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는 화장이나 눈에 띄는 향수를 피했지만 머리 모양과 콧수염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는 거의 변함없이 개인위생 루틴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그는 거울 앞에서 몇 분 동안 각 세부 사항을 조정했습니다. 콧수염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작은 가위를 사용하여 다듬고 칫솔로 모양을 잡았습니다. 하인츠 링게와 같은 개인 비서들의 증언에 따르면 히틀러는 극도로 꼼꼼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의 칫솔을 만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직접 잠긴 서랍에 보관했고 자주 청소했습니다. 사용 후 마른 천으로 털을 닦는 것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동일한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행 중이 아닌 한 항상 같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천으로 쌓인 여행용 버전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칫솔은 1945년 5월에 한 미군 장교에 의해 회수되었습니다. 벙커가 약탈당하고 불타기 전에 베르크호프에서 수집된 전리품의 일부였습니다. 그 군인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 채 수염이나 머리용 칫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가져갔습니다. 몇 년 후 히틀러가 세면 도구를 사용하는 사진들과 비교하여 콧수염 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물건은 이리저리 옮겨지다가 텍사스의 한 개인 소장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이 콧수염 칫솔은 정체성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히틀러의 콧수염은 풍자, 선전, 모방, 그리고 분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지 관리는 그가 진지하게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몇 밀리미터 이상 자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정확한 형태, 영어로는 칫솔 콧수염으로 알려짐는 전쟁 전에는 인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독점적으로 그와 연관되게 되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유머러스하게 사용했지만 나중에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많은 배우들이 그것이 나타내는 것 때문에 사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나치즘 미학에 대한 연구 또한 히틀러의 신체적 이미지, 코수염 포함과 권위, 단순함, 엄격함의 조화를 투영하기 위해 어떻게 신중하게 구축되었는지 언급했습니다. 자발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시각적 세부 사항은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습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코수염 칫솔은 그러한 구성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용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지 도구였습니다.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수집가는 제3제국 유물 전문가들에게 연구를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나무의 종류와 칫솔모의 형태가 1930년대와 1940년대 독일 개인 위생용품과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 분석도 이루어졌습니다. 히틀러가 사용했음을 100% 확증할 만한 표식은 없었지만 베르크호프에서 직접 나온 출처와 독재자 사진과의 일치로 강하게 뒷받침되었습니다. 이 칫솔은 2003년에 잠시 경매에 나왔지만 나치즘과 관련된 물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압력으로 철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되어 왔습니다. 사진 촬영이 이루어졌고 상태가 문서화되었습니다. 현재 소유주는 판매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학술적 목적으로 역사학자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무기, 군복, 공식 문서와 같은 다른 물건들과 달리 이 칫솔은 직접적인 군사적 또는 정치적 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상징적인 데 있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물건조차 권력 장치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히틀러의 경우 이미지 관리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배의 도구였습니다. 코수염은 단순히 얼굴 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등록 상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표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사용된 이 칫솔은 개인 이미지가 어떻게 정권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용한 상기입니다. 히틀러의 개인 위생용품 중 얼마나 많은 것이 보존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파괴되거나 분실되거나 숨겨졌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 칫솔처럼 조용히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들은 금도 권력도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역사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작고 단순하며 매일 사용되던 이 칫솔은 20세기 가장 파괴적인 지도자 중 한 명의 일상 루틴의 일부였습니다. 오늘날 그것의 존재는 감탄보다는 불편함을 자아냅니다. 이것은 상징이 항상 거창한 것은 아님을 상기시키는 유물입니다. 때로는 세부 사항에, 최소한의 것에, 사소해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 물건은 말없이 세상이 잊지 못한 얼굴과 연결됩니다. 이 얼굴의 이미지는 무엇보다도 이 칫솔로 만들어졌습니다. 1923년 실패한 쿠데타의 금메달. 뮌헨에서 1923년 11월에 발생한 실패한 쿠데타, 즉 맥주홀 폭동으로 알려진 사건 이후 나치 정권은 그 패배를 자부심의 상징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사건 발생 10년 후인 1934년 히틀러는 권력을 잡으려 했던 그 시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기념 메달을 만들도록 명령했습니다. 정교한 디테일의 금속 재질로 만들어진 이 메달은 당의 숭배 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히틀러는 이 메달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직접 수여했습니다. 오직 1923년 쿠데타에 연루되었고 그 후 수년간 당에 충성했던 사람들만이 이 메달을 받았습니다. 총 1,500여 명이 이 메달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수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각 사례는 평가되었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디자인은 당의 가치와 사건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메달은 타원형이었고 크기는 38mm/X 33mm였으며 무게는 19g이었습니다. 전면에는 양각된 군용 헬멧이 참나무 잎이 화환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9, 11월 1923년이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후면에는 큰 만자가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위에는 쿠데타의 순교자들의 이름, 특히 운동의 상징이 된 16명의 사망자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단에는 독일어로 운디에 합독게시액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승리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각 메달에는 히틀러가 서명한 인증서가 함께 제공되어 수여를 공식화하고 표창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흔한 메달이 아니었습니다. 당내에서는 높은 수준의 표창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를 착용한 사람들은 운동의 초기 구성원으로 여겨졌으며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로 존경심을 담아 당의 옛 투사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메달 사용에도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뮌헨에서의 폭동 연례 기념 행사와 같은 특정 당 행사에서만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휘장 위에 왼쪽 가슴에 달아야 했습니다. 허가 없이 복사본을 소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치 당원들 간의 계층을 나타내는 내부 신분 상징이었습니다. 이 메달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제조 방식이었습니다. 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골든 합금에 빈티지 마감을 하여 고풍스럽고 엄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다른 많은 제3제국 휘장을 제조한 뮌헨의 데슐러 앤 존스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각 단위는 위조 또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번호가 매겨지고 등록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메달은 당내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지자들은 특별 행사에 초대되었고 정권의 계층 내에서 특정 특권을 누렸습니다. 심지어 나치즘 내에서 일종의 엘리트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메달을 소유한다는 것은 운동 초기부터 핵심부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이 메달 중 상당수가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소유주에 의해 묻혔고 다른 일부는 폭격이나 대피 중에 분실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나치 당원으로 식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파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가 살아남았습니다. 일부는 1945년에 연합군 병사들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관청 건물 잔해나 체포된 고위 장교들의 개인 소지품 중에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폭동 메달은 군사 기념품 수집가들이 찾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개인 경매, 전문 상점, 개인 소장품에서 나타났습니다. 가장 잘 보존된 것 중 하나는 오늘날 런던의 제국전쟁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것은 1945년 바이에른의 당 건물에 진입했을 때 그것을 회수한 영국 참전용사가 기증한 것입니다. 그 유물은 진품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나치 정권의 선전과 상징에 대한 연구 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표본은 오스트리아 린츠 근처에 버려진 농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 농부가 헛간을 수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그 물건은 다른 당 문서와 함께 금속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지역 당국에 의해 검토된 후 그 진품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 보존을 위해 지역 박물관에 전달되었습니다. 오늘날 실패한 뮌헨 쿠데타 메달은 여전히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 정권이 내부 서사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사적 유물로 간주합니다. 다른 일부는 전시되어서는 안 되는 광신주의의 상징으로 봅니다. 어떤 입장이든 그 물건이 독일 역사의 핵심 단계, 즉 작은 주변 운동이 전체주의 독재로 전환된 시기를 요약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물건은 더 이상 충성심이나 인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극단주의로 특징 지어진 시대의 물질적 기록의 일부입니다. 그것의 존재는 유형적인 것, 즉 정권의 일부였던 사람들의 손과 제복, 주머니에 남아있던 것들로부터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폭동 메달은 단순한 상징이라기보다는 파멸로 끝난 정치적 야망에 침묵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컨클루시온. 시간이 흐르면서 히틀러의 손에 있던 많은 물건들이 권력의 폐쇄된 원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은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 시기에 침묵하는 증인이었습니다. 단순한 수채화 상자부터 그가 마지막 날에 사용했던 전화기까지 이 모든 물건들은 정권 붕괴 후 벙커, 사무실, 거주지, 폐허가 된 들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물건들 중 어느 것도 제3제국 자체보다 오래 지속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일부는 우연히 약탈로 또는 발견한 사람들의 결정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숨겨지거나 팔리거나 선물로 주어지거나 비밀리에 보관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은 박물관, 개인 소장품 또는 공식 기록 보관소에 있으며 더 이상 권력이나 권위를 나타내지 않고 내부에서 붕괴된 독재 정권의 물리적 증거가 됩니다. 구출된 각 유물은 이상이나 이념이 아닌 통제, 야망, 선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남겨진 것들을 통한 이 여정은 칭찬이나 비난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전쟁 후 독재자의 개인 소유물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에 기반하여 해석 없이 드러낼 뿐입니다.